안녕하세요. 중국 읽어주는 통역사 시오나예요. 오늘은 얼마 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의 화장품 기업 완메이리지 퍼펙트 다이어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퍼펙트 다이어리는 2017년 설립된 화장품 기업입니다. 광저우 이센电子商务有限公司 산하의 브랜드로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 업체입니다. 사실은 색조 화장품은 물론이고 일반 화장품이나 마스크팩까지 다양한 화장품군을 판매하고 있지만 색조 화장품이 퍼펙트 다이어리의 주력 상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젊은 세대의 여성 소비자들이 주요 사용하는 값싸고 질 좋은 화장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20년 8월 4일 글로벌 유니콘 기업 리스트에서 35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퍼펙트 다이어리는 구미 시장 트렌드에 발맞추면서 아시아인의 피부 특색에 따라 신세대 여성들의 세심한 화장 기술과 성격들을 파악해서 고품질의 색조 화장품 개발에 힘썼습니다. 중국의 트렌드 상품을 지원하고 국제적 영향력이 있는 차이니즈 뷰티 아이콘으로 성장하겠다 하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퍼펙트 다이어리의 브랜드 의미는 Unlimited Beauty, 바로 미의 한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브랜드 이념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브랜드 상표는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생의 많은 가능성을 모색해 더 우수한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당찬포부죠? 11월 19일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해 중국 최초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한 화장품 기업이 된 퍼펙트 다이어리. 거래 첫날 96%까지 폭등했고 75% 폭등한 가격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 가치는 124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퍼펙트 다이어리는 정말 다양한 유명 인사들을 모델로 선발하였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은 립스틱을 광고하는 조우신의 모습입니다. 영화 화피로 우리나라에도 이름을 알린 배우죠. 퍼펙트 다이어리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군을 정말 잘 선택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장인 아이섀도우와 립스틱을 주요 품목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15색의 아이섀도우 팔레트, 12색의 팔레트 같은 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판매 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 중국 소비자들의 눈 화장, 입술 화장 기술까지 빠르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쇼핑몰에서 눈과 입술 화장 상품 판매액이 동기 대비 각각 91.9%, 83.4% 성장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성장 이유는 가격입니다. 퍼펙트 다이어리는 가성비 제품을 주로 내놓습니다. 타오바오에서 명품 브랜드 립스틱의 가격이 200에서 300위안대인데 퍼펙트 다이어리는 100위안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구매 시에는 20위안을 할인해주는 이벤트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퍼펙트 다이어리의 립 제품은 재구매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립 제품은 89.9위안, 이런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149.9위안 정도입니다. 한화로 26,0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인데요.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거기다가 품질도 좋다고 하니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제품마다 다른 모델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델을 채용해 소비자층을 더욱 두텁게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성장 요인은 적극적 홍보입니다. 중국판 인스타인 샤오홍슈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샤오홍슈는 9,600만 명이 넘는 젊은 세대들이 애용하는 어플로
사진, 글, 동영상 같은 것들로 일상생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小红书는 커뮤니티 내에서 화장품은 물론이고 운동, 여행, 술집, 식당 등의 정보를 공유해 생활 곳곳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퍼펙트 다이어리의 CEO는 한 인터뷰에서 브랜드 구축 과정에서 小红书가 만들어낸 가치는 독보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최신 유행을 쫓고 아주 까다로운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小红书의 사용자들만 제대로 공략해도 상품의 성공 여부를 점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 설립된 이센디엔스는 다음 해인 2017년 화장품 브랜드인 퍼펙트 다이어리를 내놓았습니다. 1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티엔미어, 바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색조 화장품 부문 판매량 1위를 차지해 지금까지도 그 아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퍼펙트 다이어리는 小红书에서의 컨텐츠 광고를 아끼지 않았고 KOL, KOC를 함께 진행해 小红书의 많은 사용자들이 퍼펙트 다이어리의 상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KOL과 KOC를 쉽게 말하자면 KOL은 파워블로거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KOC는 일반 소비자 계층을 이용해 상품을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파워블로거 같이 이미 영향력이 있는 인지도 있는 사람들만 고용해 홍보를 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퍼펙트 다이어리는 팔로워 수가 적은 소비자 계정의 사람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사이트를 살펴보면 퍼펙트 다이어리의 후기로 가득합니다. 퍼펙트 다이어리는 립스틱, 볼터치, 아이섀도우 등으로 어떻게 화장하는지까지 가르쳐주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곧바로 매출액 증가로 이어져 브랜드 판매량은 물론 인지도까지 단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한 설문조사에서 75%의 소비자들이 SNS를 보고 상품을 구매한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컨텐츠 플랫폼이 신규 브랜드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펙트 다이어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고속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현재 중국에서 새로 생긴 화장품 업체는 대부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퍼펙트 다이어리 역시 일찍이 자신들의 품질을 자랑하기 위해서 디올이나 입생로랑이 쓰는 위탁 업체를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펙트 다이어리가 중국의 로레알이 될 수 있을까요? 2020년 10월 말 현재까지 이센디엔상이 확보한 20개의 특허 중 19개는 상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디자인 관련 특허라고 합니다. 화장품 분야의 연구개발률은 일반적으로 2.0에서 3.5%라고 합니다. 2019년까지 퍼펙트 다이어리는 매년 연구개발 분야 투자 비용이 1%를 넘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2020년 1월에서 9월까지 겨우 1.3% 정도 투자했을 뿐입니다. 로레알 그룹은 연구개발 비용률이 3.1%에서 3.5%로 화장품 기업 중 최고라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로레알과 퍼펙트 다이어리의 상황은 약간 비교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퍼펙트 다이어리가 자체적인 연구개발 능력과 생산 능력을 갖출지 그 여부가 향후 성장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을 많이 등용해 홍보를 하더라도 자신만의 공장이나 공급 라인, 연구개발 능력이 없다면 좋은 상품을 가져와 자신의 브랜드 택만 붙이는 꼴밖에 되지 않으니 장기적인 성장은 불가능하겠죠. 퍼펙트 다이어리는 이미 연구개발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3월 이센디엔상은 전 세계 최대 화장품 OEM 회사와 공동 투자해 상하이 펑센취에 7억 위안을 투자해 색조 화장품 연구개발 및 생산 공장을 건설하였습니다.
2022년 생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미래의 산업 가치는 2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화장품 생산 기지로 거듭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퍼펙트 다이어리는 공장에 자체적인 연구개발 실험실도 구축했다고 합니다. 상장 전에 이센电商은 프랑스 피에르 파브르 그룹 산하의 갈레닉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이 그룹은 유럽 최대의 피부과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센電商은 이번 인수를 통해 생산력을 제고하고 상품 혁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가 공략으로 인기를 얻은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고가 브랜드와 다양한 상품 라인을 만들어 소비자를 만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퍼펙트 다이어리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단점을 발빠르게 캐치해 보완에 나섰습니다. 향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평안보험그룹 산하의 상업은행입니다. 평안은행은 대출, 재테크,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1987년 중국 심전에 설립되었고 2013년 6월 기준 직원 수는 32,000명 정도였습니다. 2020년 12월 7일 기준 평안은행의 주가는 주당 18.91위안 정도입니다. 심초시 상업은행은 중국의 첫 번째 도시상업은행으로 1995년 6월 22일 설립되어 1998년 6월 심천시 상해은행으로 상호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2006년 평안보험그룹이 10억 위안을 출자해 심천시 곳곳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심천시 상업은행의 주식을 주당 1위안으로 10억여 개를 구매해 심천시 상업은행 주식의 63%를 확보하게 됩니다. 2006년 말 심천시 상업은행은 평안그룹에 주당 1위안으로 39억 주를 추가 발행하였고 다른 소액 투자자들 역시 평안그룹의 주식을 판매하기까지 하면서 평안그룹의 주식은 49억 1,700만 주를 확보해 89.36%의 심천시 상업은행 주식을 확보하게 됩니다. 평안그룹은 그렇게 49억 위안을 들여 심천시 상업은행의 89.24%의 주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 6월 16일 중국은행감독위원회에서 심천시 상업은행과 평안그룹 산하의 평안은행이 합병해 심천평안은행으로 개명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평안은행 본점이었던 곳을 심천평안은행 상해 분점으로 삼게 됩니다. 평안은행은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예적금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무담보대출, 중국 본론체인인 퍼위팅, 대리증권 발행 등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평안은행이 내세우는 주요 업무는 바로 체크카드, 찌지카 업무입니다. 이것은 중국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아 중국인들에게 발행하는 위안화 카드인데요. 잔액 조회, 입출금, 대체 결제, 온라인 업무, 쇼핑, 공과금 납부, 폰뱅킹, 온라인 뱅킹, 회전 대출, VIP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혜택이 나누어지면서 부카, 찐카, 빠이찐카, 쫀시카 이렇게 4개로 나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4개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용 실적에 따라 주는 혜택의 범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평안은행은 이렇게 사람들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을 통해서 활발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평안과 관련된 은행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중국 홍콩에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핑안 이장통有限公司입니다. 우리한테는 파오비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중국 홍콩의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가상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미 평안 이장통은행은 어플로 파워비 SNE와 파워비를 출시해 최소 잔고 한도를 없애며 고객들에게 주 7일 24시간 예금 및 예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평안 이장통인항은 중국 홍콩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공급업체인 마오이통電子 贸易有限公司와 손잡고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 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평안 이장통은행에서 독자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마오이통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5일이면 대출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고객들이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5일이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고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1,000 홍콩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 없이 언제든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3개월간의 시범 업무 시행 결과 평안 이장통은행은 시스템의 안전성,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 서비스는 5일 만에 대출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많은 고객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 고객 같은 경우 파워비 어플을 다운받아 중국 홍콩 시민이라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평안 이장통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특별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개인 고객의 경우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30일 이내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299 홍콩 달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평안 이장통은행은 일리안통보有限公司제트코와 함께 협력해 고객들에게 무카드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객들은 평안 이장통은행의 어플만 있으면 카드가 없어도 ATM기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헬스케어, IT뿐만 아니라 은행까지도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는 평안그룹. 앞으로도 그 활약이 기대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안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안은행은 우리도 잘 아는 평안보험그룹 산하의 상업은행입니다. 평안은행은 대출, 재테크, 신용카드 발급 서비스 등 일반적인 은행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요. 1987년 중국 심천에 설립되었고 2013년 6월 기준 직원 수는 32,000명 정도였습니다. 2020년 12월 7일 기준 평안은행의 주가는 주당 18.91위안 정도입니다. 심천시 상업은행은 중국의 첫 번째 도시상업은행으로 1995년 6월 22일 설립되어 1998년 6월 심천시 상해은행으로 상호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2006년 평안보험그룹이 10억 위안을 출자해 심천시 곳곳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면서 심천시 상업은행의 주식을 주당 1위안으로 10억여 개를 구매해 심천시 상업은행 주식의 63%를 확보하게 됩니다. 2006년 말 심천시 상업은행은 평안그룹에 주당 1위안으로 39억 주를 추가 발행하였고 다른 소액 투자자들 역시 평안그룹의 주식을 판매하기까지 하면서 평안그룹의 주식은 49억 1,700만 주를 확보해 89.36%의 심천시 상업은행 주식을 확보하게 됩니다. 평안그룹은 그렇게 49억 위안을 들여 심천시 상업은행의 89.24%의 주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 6월 16일 중국 은행감독위원회에서 심천시 상업은행과 평안그룹 산하의 평안
은행이 합병해 심천평안은행으로 개명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평안은행 본점이었던 곳을 심천평안은행 상해 분점으로 삼게 됩니다. 평안은행은 신용카드 발급,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예적금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무담보 대출, 중국 블론체인인 퍼위팅, 대리 증권 발행 등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평안은행이 내세우는 주요 업무는 바로 체크카드, 찌지카 업무입니다. 이것은 중국 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아 중국인들에게 발행하는 위안화 카드인데요. 잔액 조회, 입출금, 대체 결제, 온라인 업무, 쇼핑, 공과금 납부, 폰뱅킹, 온라인 뱅킹, 회전 대출, VIP 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혜택이 나누어지면서 부카, 찐카, 빠이찐카, 쫀시카 이렇게 4개로 나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4개의 카드인데요. 이 카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용 실적에 따라 주는 혜택의 범위가 모두 제각각입니다. 평안은행은 이렇게 사람들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을 통해서 활발한 발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평안과 관련된 은행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중국 홍콩에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한 핑안 이장통有限公司입니다. 우리한테는 파오비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중국 홍콩의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편리하고 원활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가상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이미 평안 이장통은행은 어플로 파오비 SNE와 파오비를 출시해 최소 잔고 한도를 없애며 고객들에게 주 7일 24시간 예금 및 예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평안 이장통인항은 중국 홍콩의 전자상거래 서비스 공급업체인 마오이통電子 贸易有限公司와 손잡고 중소기업 고객들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대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심사 시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요. 평안 이장통은행에서 독자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마오이통의 데이터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5일이면 대출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고객들이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5일이면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고 만약 기한을 넘기게 되면 1,000 홍콩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 없이 언제든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3개월간의 시범 업무 시행 결과 평안 이장통은행은 시스템의 안전성, 상품 및 서비스 품질 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맞춤형 대출 서비스는 5일 만에 대출이 완료된다는 점에서 많은 고객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개인 고객 같은 경우 파오비 어플을 다운받아 중국 홍콩 시민이라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평안 이장통은행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특별한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바로 개인 고객의 경우 2020년 9월 29일부터 2020년 10월 30일 이내에 예금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299 홍콩 달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평안 이장통은행은 일리안 통보有限公司 제트코와 함께 협력해 고객들에게 무카드 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고객들은 평안 이장통은행의 어플만 있으면 카드가 없어도 ATM기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 헬스케어, IT뿐만 아니라 은행까지도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는 평안그룹. 앞으로도 그 활약이 기대됩니다. 红烧上色红，海天酱油草不老抽，红烧上色红，嘿，起地就上色，哈哈，清楚不变黑，哈哈，海天草菇老抽， 红烧上色红，哈哈哈哈。 어떠신가요?
크리스마스 캐럴 같지 않나요? 이건 바로 해천미업의 광고 영상입니다. 매우 유쾌한 영상을 만든 해천미업은 과연 어떤 회사일까요? 해천미업은 1995년 8월에 창립된 300년이라는 유구한 양조 기술을 가진 회사입니다. 2019년 기준 직원 수 4,591명으로 2020년 제1사분기 영업수익은 58억 8,4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7.1% 성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순이익 역시 16억 1,3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9.17%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반적인 산업 분야가 모두 침체기를 보이는 지금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인 해천미업, 어떤 회사일까요? 해천미업은 중국을 넘어 전 세계적인 건강한 조미료 브랜드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곳입니다. 연간 생산 규모가 100억 위안에 달하고 2015년 영업수익이 112억 9천 위안으로 15.5%라는 고속 성장을 보였습니다. 2015년 당시 이미 기업 가치 193억 위안으로 동종업계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으며 6년 연속 이 1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브스지에서 선정한 영향력 있는 500대 기업에서 434위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해천미업의 양조 공장은 상당히 넓은 부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발효 탱크만 해도 60만 평방미터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생산 속도나 수량, 생산 규모를 보면 동종업계 대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년 연속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현재 간장의 연 생산 규모는 130만 톤, 굴소스 40만 톤 이상, 중국의 조미료인 또우장 같은 경우에는 21만 톤을 생산하면서 중국 국내 1위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매우 많은 간장과 굴소스 분야에서 중국의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데요. 약 200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기지를 자랑합니다. 해천미업은 매년 3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조미료 시장 규모가 작고 생산 효율이 낮다는 한계를 극복하고 해천미업은 조미료 식품 시장을 성공적으로 정복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조미료 산업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계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는 우수한 기업인 해천미업입니다. 또한 성급 규모의 공정기술 R&D 센터와 상품 연구센터를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실험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첨단 실험 및 연구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중국의 대표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그 덕에 해천미업은 핵심 특허 기술을 확보하면서 업계의 모범기업이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으로 간장, 굴소스, 장, 식초, 치킨 스톡, 화학 조미료 등 8대 품목에 200여 개의 규격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천미업은 품목이 매우 다양하고 맛이 좋은 상품들로 수시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켰다는 평가입니다. 해천미업은 10월 30일 제3, 4분기 영업이익이 170억 8,6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15.26% 성장했고 순이익 역시 19.2% 성장한 45억 7,100위안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해천미업의 시장 가치는 이로써 5,191억 위안에 달하는데요. 2014년 상장한 이후 주가 역시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2020년에 들어서도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며 9월 3일 해천미업의 주가는 상장 6년 만에 최고가인 204위안을 기록하면서 시장 가치는 6,500억 위안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 간장업계의 마오타이라고 불리는 해천미업. 이러한 성과를
논할 때 우리는 해전미업을 뒤에서 지지해주는 인물인 팡캉 회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팡캉은 1956년생으로 광동에서 나고 자란 인물입니다. 1982년 26살의 나이로 대학을 졸업해 30살까지 해천 간장 공장에서 일하는데요. 열심히 일한 덕에 몇 년 후 부공장장으로 승진하게 되고 1990년 해천미업은 작은 공장에서 정부의 인정을 받은 국가 2급 기업이라는 거대 공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팡캉은 해천미업의 회장직을 맡아 1994년 회사명을 포산시 하이티엔调味 食品公司 불산시 해천 조미료 식품 공장으로 바꾸고 해천이라는 상호명을 지금까지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인 하이티엔. 앞으로 어떤 발전을 보일지 정말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더 지켜볼 만한 우수한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진처럼 지하 양조장에서 빚어낸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5곡물로 빚은 술, 우량예는 수수 36%, 쌀 22%, 찹쌀 18%, 밀 16%, 옥수수 8%라는 황금 비율의 배합을 거친 후 그들만의 양조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바로 빠오빠오취 포포곡이라는 당화 발효제를 사용하는 것이죠. 포포곡은 공기와 진흙에 있는 미생물의 종합 매개체로 우량예의 150여 가지 미생물이 균일하게 성장하고 번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포포곡은 발효 온도가 달라지면 만들어내는 균이나 효소도 달라지기 때문에 우량예만의 독특한 상품 가치를 만드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는 기술입니다. 우량예는 독특한 누룩을 넣어 지하 양조장에서 장시간 숙성해가며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오랜 시간 발효와 숙성을 거치면서 깊고 진한 향을 품은 우량예가 탄생합니다. 우량예는 명대부터 시작된 600년이 넘는 전통 제조 방식을 사랑하는 백주입니다. 술의 덫이 스촨성 이빈시에서 탄생하였는데요. 이빈은 장강상류 백주의 황금 삼각지 지대로서 남하 열대 우기 및 고온수비난 날씨 등 술을 빚기에 매우 좋은 기후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실제로 덩샤오핑 주석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 방중 당시 국빈연회에서 우량예를 대접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우량예 그룹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량예 그룹은 중국 사천 이빈시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량예 그룹은 우량예 및 다른 술을 생산하는 큰 대기업입니다. 5개의 자그룹 회사가 있고 14개의 자회사가 있습니다. 우량예의 브랜드 가치는 402억 1,800만 위안으로 13년 연속 주류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량예 그룹의 회장은 리쇼광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사진에 보이는 이 인물인데요. 1962년 1월생으로 1992년 11월 입당하였습니다. 전인대 대표이자 우량예 집단 유황공사 당위원 서기, 회장, 우량예 주식유황공사당 위원 서기를 맡고 있습니다. 전인대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 국가기관으로 의사결정기관입니다. 1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인민대회로 헌법 개정과 법률 제정, 국가주석, 부주석, 국무원 총리 등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곳에 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우량예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량예에 중국 국가 자체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량예는 이미 심천거래소에 상장하였고 국유 독자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중국 국가가 소유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기업이라는 의미입니다. 2019년 우량예는 동기 대비 25% 성장해 영업이익이 501억 위안을 달성하였습니다. 순이익 역시 동기 대비 30% 성장한 174억 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말 우량예는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 이 포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올해 제1사분기 주류 종목 판매 수익은 15% 성장했고 이윤 역시 19%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우량예는 2018년보다 57명 증가한 26만 명의 직원이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2018년 영업소득 역시 동기 대비 16% 성장해 931억 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이보다 훨씬 큰 성장세를 보이며 조 단위까지 7%만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2019년 마오타이지오와 함께 우량예는 판매액이 조 단위를 이루는 거대 주류 업계로 등극하였습니다. 2017년과 2018년 영업소득은 각각 301억 8,700만 위안, 400억 3천만 위안을 기록하며 동기 대비 22.99%, 32.61%를 성장하였습니다. 순이익 역시 큰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2017년 동기 대비 42.58% 성장해 94억 7,400만 위안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38.36% 성장해 133억 8,400만 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량예는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매우 탄탄한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중국 술 하면 떠오르는 술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대부분 마오타이지우를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중국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우량예도 떠오르실 거예요. 마오타이지우는 국빈주로 매우 유명하죠. 그렇다면 우량예는 어떤 술일까요? 마오타이지우는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그 가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가격 역시 천문학적인데요. 우량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중국 국내에서는 마오타이지오보다도 더 매출이 좋은 술이 바로 우량예입니다. 우량예는 이미 심천거래소에 상장해 있고 주당 225위안 정도입니다. 첫맛은 매우 강렬하지만 은근한 달콤함이 맴도는 끝맛이 인상 깊은 술이라고 합니다. 우량예의 대표 제품은 52도 우량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량예의 가격은 어떨까요? 우량예도 마오타이지와 마찬가지로 연식이나 생산지, 그 도수에 따라서 가격이 500위안대부터 2,000, 3,000위안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소장을 오래 할수록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건 역시 동일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관군제에서 2,140억 위안, 즉 36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기록하며 우량예는 주류 부문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86% 성장하여 1억 위안 매출을 돌파한 최초의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마오타이지오는 아쉽게도 2위를 차지하였다고 하는데요. 서기 1900년 이빈시에 사는 첨가의 제조 방식을 원더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양조 기술의 수수, 쌀, 찹쌀, 밀, 옥수수 이 5개 곡물을 우량예의 원재료로 사용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 천시일가만의 독특한 기술로 빚어지기 때문에 우량이에 그 고유의 풍미 가득한 맛이 생겨났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술 중 칭다오, 우량예, 마오타이 등은 이름값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량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2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빠져나와 소비가 회복되면서 중국 주식 중 술 주식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량예는 버드와이저마저 제쳐나가며 현재 중국 술 업계에서 매우 독보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량예가 앞으로도 어떠한 성장을 보일지 매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글로벌 1일 게임 업체인 텐센트, 중국의 애플, 샤오미, 중국 최대 쇼핑몰인 알리바바, 원격 의료로 성장 중인 평안 굿닥터, 징동물류, 징동헬스 등 탄탄한 산하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징동그룹, 모두 매우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모두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차이나 항생테크를 주목해 주세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2020년 7월 아시아의 나스닥으로 불리는 항생테크가 출시한 이후 2020년 12월 16일 상장하였습니다. 항생지수가 발표하는 항생테크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 투자신탁으로 투자 목적을 위해 홍콩 상장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종목입니다. 2021년 1월 13일 기준 주당 1,795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최근 홍콩 항생지수가 지수 편입 기준 변경을 예고하면서 국내에서는 항생테크 상장 펀드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는 중국의 IT, 자유소비재, 산업재, 금융, 헬스케어 섹터 내 클라우드, 디지털, 이커머스, 핀테크 및 인터넷,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기반 기업들을 최대 30종목까지 편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총 32개의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도 잘 아는 중국의 배민인 메이투안이나 중국의 애플, 샤오미, 징동헬스, 레노버, 알리바바, 징동그룹, 핑안 굿닥터, 그리고 카메라 렌즈 출하량 세계 2위인 써니 옵티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항생테크 지수의 편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기술 기업이거나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5% 이상이거나 연간 매출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 상장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상위 30인 종목이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봤을 때 중국 빅테크 기업 성장주에 한 번에 투자하고 싶다면 투자해 볼 만한 것이 바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인 듯 합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항생지수공사가 최근 지수 조정안을 크게 5가지로 산업 대표성과 시장 커버리지 확대, 최소 상장기한 폐지, 홍콩 기업 비중 유지, 종목별 편입 비중 상한 도입에 의한 다각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만약에 HSI 산출 방법 변경안이 적용된다면 차이나 항생테크 ETF 구성 종목으로의 우호적인 수급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차이나 항생테크, 앞으로도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업 2곳을 아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대화기술이라는 중국의 기업을 알고 계신가요?
2001년 3월 12일 설립된 회사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판매, 전자산업 및 통신산업의 설계, 생산, 설치,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미 상장된 회사로 1월 7일 기준 23위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화기술의 자산 규모는 40% 성장했고 순자산 역시 29% 성장한 매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대화기술의 경영 규모 확대와 이윤 증가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5일 대화기술은 주가가 7.71% 상승해 21.94위안을 기록하였습니다. 신년에 들어서자마자 매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대화기술의 순자산은 1,080만 위안으로 2002년 6월 18일 정강성에 등록된 등록자본금 역시 1,080만 위안입니다. 2017년 대화기술은 188억 4,400만 위안의 영업수익을 실현하면서 동기 대비 41.38%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상장기업 주주들의 순이윤은 23억 7,800만 위안으로 동기 대비 30.33% 성장하였습니다. 2019년 9월 1일 중국 100대 전략적 신흥기업 선두기업 리스트에서 대화기술은 58위를 차지했고 2020년 9월 10일 2020 중국 500대 민영기업에서 35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019년 절강성 100대 첨단기업 리스트에서는 2위를 차지한 적도 있는데요. 대화기술은 이렇게 고속성장을 보이면서 중국 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모두 주목하고 있는 회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징동그룹 모두 잘 알고 계시죠? 징동그룹의 산하회사인 징동로지틱스, 요즘 발전세가 심사롭지 않습니다. 징동로지틱스는 2007년 징동그룹에서 설립한 물류회사입니다. 2012년 정식으로 등록되어 2017년 4월 25일 징동물류그룹이 설립되게 됩니다. 징동로지틱스는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효율적인 물류 유통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축적한 인프라, 관리 노하우, 전문 기술 등을 이용해 사회에 공헌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인프라 서비스 업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징동로지틱스의 목표입니다. 징동로지틱스는 중소형 수화물부터 대형 화물, 콜드체인, B2B 국제화물, 클라우드 소싱 등 6가지 분야의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네트워크를 이용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클라우드,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상품 판매량 분석 및 예측을 통해 입출고, 운송, 배송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매우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스마트 공급사슬 서비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징동로지틱스입니다. 2020년 9월 30일까지 징동로지틱스는 중국에 800여 개가 넘는 창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징동로지틱스가 관리하고 있는 창고의 면적은 2천만 평방미터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넓은 부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동로지틱스는 이미 아시아 제1의 스마트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고 70군데의 다양한 무인 창고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징동로지틱스의 대형 화물, 중소형 화물, 수화물 네트워크는 이미 중국 전역 곳곳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90%가 넘는 구화현에서 24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하고 자율 배송 서비스는 전국의 99%의 인구가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벨링 서비스, 맞춤형 포장, B2B 서비스, 묶음 배송, 부동산 금융 서비스까지 매우 다양한 업무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징동로지틱스는 징동그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SMIC, 중국 중심국제집성전로 제조 유한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MIC는 2000년 4월 상해에 설립됐는데요. 중국 최대 규모의 집적 회로 메모리 제조 회사입니다. 고객과 제3자에게 집적 회로 설계에 따라 집적 회로 칩을 제작해 주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SMIC는 집적 회로 대리업체로 0.35 미크론부터 14 나노미터까지 설계 및 제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기준 주가 20.5 홍콩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라 약간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국제 잡지에서 발표한 2003년 최고 반도체 업체이기도 한 SMIC는 2009년 5월 이미 상해의 300나노미터 칩 공장과 200나노미터 칩 공장을 3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북경에는 300나노미터 칩 공장 2개, 천진에 200나노미터 칩 공장 1개, 심천에 200나노미터 칩 공장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에도 측정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업점을 운영 중입니다. 본사는 홍콩에 설립되었습니다. 2010년 상장한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실현하면서 수익도 역사적인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SMIC는 현재 생산 운영 능력이나 고객 서비스, R&D,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제재에 직면한 중국은 절망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은 얼마 전 국제과학기술로부터 중국이 차단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90나노미터 수준의 반도체라고 말합니다. 이건 인텔이 2004년에 했던 아주 작은 성과에 불과합니다. SMIC 같은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국의 현재 반도체 업계의 현실입니다. SMIC는 16나노 제품을 만드는데 미국이 거래를 끊게 되면 이마저도 생산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년 전 18년 4월 우한 국가메모리 생산기지에 있는 장강 메모리 공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도체 칩은 사람의 심장과 같다며 심장이 약하면 체력이 강할 수가 없으며 반도체 기술상의 중대한 돌파를 이뤄내 세계 메모리 과학 기술의 최고봉에 올라설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합해서 10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20여 개의 프로젝트 역시 이후 무수히 많이 쏟아지게 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이 프로젝트 중 대부분은 중단되거나 제대로 자본 조달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20여 개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붕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본금 납입이 안 돼 공사 대금이나 직원 월급이 밀린 곳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외국 기술을 끌어오겠다며 중국 지방정부의 지원을 잔뜩 받아놓고 종적이 묘연한 사기꾼도 있습니다. 화웨이의 창업자 런정페이는 반도체는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며 인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배달업체나 물류, 쇼핑업체처럼 돈만 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수학자, 물리학자, 화학자 같은 인재가 많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난 7월 공산당 정치국 회의 당시 14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논의하면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반도체 기술을 자체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1,6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 역시 회의론이 만연합니다. 반도체 분야 인력이 70만 명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반도체 전문가가 30만 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800만 명에 가까운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매년 나오고 있지만 그중 반도체 전문가는 3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SMIC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기초가 주목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SMIC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는 누구일까요? 바로赵海军이라는 인물입니다. 북경 청와대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학위도 취득하였습니다. 2010년 10월 SMIC에 들어가면서 빠르게 간부급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부회장이 되고 7월에는 CEO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포브스에서 선정한 가장 좋은 CEO에 38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친구 아버지가 엔지니어여서 실리콘판을 어릴 때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저주파 기계, 즉 라디오 같은 데 쓰이던 것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 짜오하이진은 그 칩의 비밀을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컴퓨터, 즉 컴퓨터가 출시된 것입니다. 당시 짜오하이진은 그게 너무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를 느끼며 중앙 처리 장치를 칩 하나에 넣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모든 부품, 즉 전기 저항, 전기 용량, 인덕턴스를 전부 칩 안에 넣을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짜오하이진은 직접 회로를 사서 분해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짜오하이진은 직접 회로 칩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선에 뛰어든 CEO, 앞으로 SMIC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제재 조치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농푸산첸 다들 잘 아시나요? 중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잘 아는 브랜드일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먹는 생수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중국 식당에서는 일반적으로 차를 주고 생수는 따로 사 먹어야 합니다. 따라서 생수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생수병을 하나씩 들고 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자연의 운반자라고 불리는 농푸산첸, 곧 상장한다는데요. 이익률이 60%에 달하고 2년 연속 17%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고배당률 같은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높은 부채율 문제도 함께 드러나 일부 사람들은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역시 많이 기대되는 주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농푸산첸의 창립자는 쫑샨샨입니다. 그는 1954년생으로 절강성 주지시 출신입니다. 전형적인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님과 정치적 성향이 맞지 않아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우파로 한국과는 달리 좌파가 정치 세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쫑샨샨과 많은 의견 차이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특이하게도 기자로 5년간이나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꼬이비에완, 도얼, 농푸산첸, 칭쯔이, 정장快乐 등 다양한 민족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1993년에는 양성당을 성립하여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기업인으로 중국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농푸샨취에는 민족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민족기업은 국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민영기업과는 다릅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죠? 8월 2일 농푸샨취엔 공모설명서에서는 고이익률, 고배당률, 고부채 같은 문제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떠한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고 언론 매체의 평가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동기 대비 수익 성장률을 살펴보면 2018년 17.1% 그리고 2019년에는 17.3%였습니다. 순이익은 2017년 33억 8,600만 위안, 2018년 36억 1,200만 위안에서 2019년 49억 5,4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농푸샨취엔 같은 경우에 포장음료의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2018년 포장음료의 순이익률은 56.5%에서 2019년 60.2%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농푸샨취엔이 생수 판매 수익 1위안마다 이윤을 6마오씩 남긴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병음료의 순이익률은 이미 업계에 알려진 대로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원자재가 단일화되어 있고 생산 과정이 간단하며 보존 기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농푸샨취엔이 곧 홍콩에 상장한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농푸샨취엔의 부채는 어떨까요? 사실 농푸샨취엔의 부채율은 매우 높습니다. 총 부채가 2018년 65억 3,400만 위안에서 2019년 79억 1,4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자산 부채율은 2018년 31.19%, 2019년 44.47%에 달합니다. 몇 년 동안 농푸샨취엔의 납입 금액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누적 순이익은 119억 5,200만 위안이라고 합니다. 2017년과 2018년 농푸샨취엔의 이익 배당금은 평균 3억 6,700만 위안이었지만 상장 신청 직전인 2019년 농푸샨취엔의 배당금은 95억 9,800만 위안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상장 전에 갑자기 배당금을 증액한 것에 대해 한 경제학자는 농푸샨취엔은 지난 3년간 납입 금액이 3년 동안의 이윤 규모와 맞먹으며 이는 농푸샨취엔이 부채가 아주 높아지게 된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농푸샨취엔은 상장 전 배당 금액과 상장 자금 조달은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분배하고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홍콩 주식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밖에도 담보, 직원 급여, 복지 및 19년 말 아직 결산되지 않은 물류비용 등의 증가 때문에 농푸샨취엔은 기타 납입 금액 및 미지급 비용이 2억 5천만 위안 증가하였습니다. 농푸샨취엔의 미수금액 회전 기간 증가와 미지급금 및 어음일수 연장 역시 부채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2017년 농푸샨취엔의 미수금 회전 기간은 3.3일이었고 2019년은 4일로 늘어났습니다. 미지급금 및 어음 역시 2017년 40.9일에서 2019년 28.8일로 줄어들었습니다. 농푸샨취엔 측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내부 유동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농후샨취엔의 입장에서 부채율 증가는 경영에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음료 시장에서의 경쟁이 가열화되기 때문에 농후샨취엔은 규모 확대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장은 바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2019년 포장음료 시장 규모는 2017억 위안에 달합니다.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시장 경쟁 역시 더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리, 오리온, 네슬레 등이 연달아 다양한 음료를 출시하였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농후샨취엔은 저가 정책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였습니다. 2018년과 2019년 농후샨취엔의 포장음료 상품 수익은 117억 8천만 위안에서 143억 4,600만 위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기 대비 21.8% 성장하였습니다. 판매량은 1,083만 톤에서 1,338만 톤으로 23.6% 증가하였습니다. 판매량이 수익보다 빠르게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단가가 낮아졌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4월 음료 분야 온라인 판매량을 보면 농후샨취엔 브랜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34.3%로 음료 시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소비업계 전문가는 농후샨취엔은 이미 음료업계의 선두주자이지만 음료수, 기능성 음료, 차 음료, 과즙 음료 시장은 대기업들이 이미 줄을 이루고 있어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진다며 농후샨취엔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려면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의 이익을 누려 업계의 대표 기업이 됨으로써 시장 가치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문가들은 농후샨취엔의 고이익은 현재 업계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고배당률 역시 증권관리위원회의 심사를 철저히 받았고 상장으로 자금을 모집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부채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농후샨취엔은 1996년 9월 26일 창립되었습니다. 절광성 항주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농후샨취엔은 자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생산하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옮겨올 뿐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자연 그대로임을 강조합니다. 직원은 4,000명 정도이고 2019년 5월 8일 커피 업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생수와 기능성 음료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19년 9월 1일 중국 500대 제조기업 가운데 33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1월 7일 19년 중국 100대 농산품 가공업체 기업 리스트에서 18위로 껑충 뛰어오르게 됩니다. 농후샨취엔은 차별화 전략으로 와하하나, 캉시후의 생수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후샨취엔이 말하는 차별화 전략으로는 상품의 기본 기능을 충실한다는 특징을 두었고 모양을 구매자들의 시각 및 감각 자극 효과를 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차별화, 이미지 차별화로 시장 점유율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후샨취엔은 중국 음료업계에서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세계 음료 시장에서 3위 안에 드는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성장을 이룬 농후샨취엔이지만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았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수 유충 사건인데요. 2011년 7월 21일 이모 씨가 통조우 지역에서 농후샨취엔 3병을 샀는데 10살 아들이 병뚜껑에 붙어있는 유충벌레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그 생수병입니다. 당시 직원은 이런 일은 기존에
전혀 발생한 적이 없다며 회사에 즉각 보고했고 사실 확인 후 적절히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농푸샨취에는 당시 식품안전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유사품을 판매한 것입니다. 바로 이 사진 속의 비타민 워터인데요. 2011년 코카콜라 측은 이 비타민 워터에 대해서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농푸샨취엔 측은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코카콜라 측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품질 논란입니다. 2013년 한 언론 매체가 농푸샨취엔의 품질에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3월 11일 생산된 생수를 구매했는데 마셨을 때 용기에 적갈색 부유물이 떠다니고 물이 혼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딴지앙커우 주변에 그 물 저장고가 있는데요. 주변에는 쓰레기장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오염 상태 때문에 마시는 물에도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제기하였지만 농푸샨취엔 측은 생활 쓰레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음료 색깔 논란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음료인데요. 같은 제품임에도 날짜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푸샨취엔 측은 차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논란이 더 있었는데요. 농푸샨취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를 극복하고 현재까지도 시장 점유율이 아주 높은 기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도 제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